때 5,000조 정도 되거든요. 로봇 회사 투자하고 있고 헬스케어에도 투자하고 있고 사무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네들은 과학자라고 생각한대요. 통상적으로 10년 더 빨라요. 그렇다면은 일단 미래 그림은 그러한데 각 개별 기업 관점에서 그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빅테크 산업의 미래를 엿보자면 이 5가지를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별로 무엇을 하느냐, 이 클라우드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 클라우드가 아까 전에 저희 실적 봤을 때 계속 클라우드만 성장성이 계속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아마존이 캐펙스의 반을 클라우드에 쏟아붓는다는데? 약간 이런 왜 그럴까? 왜 앞으로도 성장이 좋을까? 이런 거를 찾아봤을 때 원래 보시면 IT 지출하고 GDP 그로스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GDP는 떨어지는데 IT 지출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경제 성장률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GDP가 안 좋다. 근데 IT 지출은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디지털화 자체가 경제를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네네. 그래서 디지털화 중심에 있는 클라우드 산업은 2024년까지 20%가 넘는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도 들어가고 가시성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게 클라우드다 보니 2008년부터 준비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자면 네. 애플은 XR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애플카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했어요, 네, 잠깐 했었어요. 특허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애플 뷰 막 이름까지 막 이렇게 이런 사진 합성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애플카 이제 이미지가 막 나오고 그랬죠. 저거 되게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죠. 2025년에 나온대요. 굉장히 못 사겠죠? 비싸겠죠? 완전 스포츠카인데요, 저거는? 네,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이제 자율주행이 키인데 전기차는 네. 일단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브랜드 파워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R, VR, 그 다음에 XR 시장까지 다 합쳤을 때 성장성은 굉장합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는 2019년에 나온 자료라서 좀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XR, AR, VR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메타버스의 시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메타버스가 2030년에 가질 가치는 5트릴리언 달러다. 그러면은 이제 5,000조 정도 되거든요. 5,000조 원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애플카도 하는데 이 자율주행에서 사실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테슬라는 지금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도로의 사진을 다 찍고 있죠. 테슬라가. 그래서 맞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플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iOS를 쓰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애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핸드폰의 자동차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자동차 핸드폰화 아무튼 either way 그렇게 네. 어쨌든 그렇게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플의 미래는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애플 투자 전문가로 조금 이제 유명해지신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이 앞으로 40% 몇 년 안에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애플의 성장성에서 기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명한 기업이 아마존인데 네. 이게 아마존이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빅테크 중에서도 유난히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근데 좀 오해를 많이 받죠. 얘네들 이커머스 기업 아니야? 끝. 근데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로봇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2013년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거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로봇에 투자를 해왔던 회사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로봇으로 막 운영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비용 절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수소 회사도 투자하고 있고요. 플러그 파워도 투자하고 있고 왜냐면 이 물류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정해진 길과 트럭이다 보니까 수소를 싣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에도 투자하고 있고, 로봇 회사 투자하고 있고, 헬스케어에도 투자하고 있고, 정말 이것저것 다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회사도 최근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한 기업들이 워낙에 다방면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떤 산업이 트렌드가 되던 간에 자기네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 트렌드를 만들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긴 또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고, 본인들 웹사이트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이렇게까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구현을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이제 글, 언론, 프레스 이런 것도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클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하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는 중이죠. 완료된 건 아니에요. 인수를 하는 중이에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수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오픈 AI라던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클라우드 뒤지지 않게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블룸버그 기사를 봤는데 2021년 기준, 2022년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1년 기준 AI 시장 규모가 78조 정도 된대요. 근데 예, 원으로 했을 때 78조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600조 원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AI 투자했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오큘러스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홀로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AR이거든요. 쓰면 이게 머리에 쓰면은 이렇게 보이는 현실과 결합해서 보이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인데 네. 구글은 제가 참 독특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가 구글에서 그 일하셨던 분이 쓴 굉장히 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구글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그냥 노동자라던가 사무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네들은 과학자라고 생각한대요. 와, 되게 쌈박하다. 네, 굉장히 네. 라고 저희들은 다 그런데, 왜냐면 저희는 실적만 보니까 광고 매출이 이만한데 왜 과학자로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오늘, 내일, 미래 이렇게 나눠봤을 때 구글의 오늘만 저희는 보는 거죠. 구글 알파벳이 있고, 구글 있고, 광고 있고, 유튜브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만 우리는 보는데, 이제 구글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과 미래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니클, 네스트, 웨이모, 글래스 이런 거 보면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웨이모는 지금 굉장히 구명해졌고, 글래스도 구글 네. 글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그린 그림인데 2018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얘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4년 전부터 글래스 만드는 부서 따로 엄청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 보안 회사예요. 네, 네스트는 IoT 회사예요. 그다음 웨이모는 자율주행 회사고, 그렇죠. 글래스는 VR, AR 회사예요. 2017년, 2018년부터 이게 아예 회사 자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정도로, 회사가 나눠져 있을 정도로 이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더 먼 미래.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준비하면 정말 과학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과학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이제 기업의 상업화와 순수 과학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레이 에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하다니 라고 느꼈던 게 하나가, 예시를 들면 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룬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엄청나게 큰 열기구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열기구에 통신 기기들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한가운데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스페이스X의 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구글은 정말 옛날부터 아프리카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 그 통신 타워를 짓는 게 아니라 그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지국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가 하는 것도 기지국을 인공위성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네, 저궤도 위성으로 올리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그거에 비슷한 것들 빅테크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거의 전신이 이제 구글의 룬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큰 열기구에 이제 우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우주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바로 밑에 성층권에 이제 아프리카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 순수 과학과 기업 그 사이 어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통신이 너무 안 좋으니 아프리카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열기구 하나 띄우면은 이제 통신탑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17년, 2018년에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전 지금 들어도 신기하죠. 정말 옛날부터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실 미래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적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광고 매출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너무 크니까. 그게 그냥 돈을 벌 뿐이고 앞으로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그림 보여드리면 이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VR이라는 기술을 구글이 제일 먼저 출시했던 2003년이에요. AI 2011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구글 그 브랜드를 이런 팀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팀이 런칭이 되고 2011년도에 구글은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AI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을 시켜놨다. 그 다음에 VR을 2013년부터 말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랑 아니면 월가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트렌드들이 10년, 뭐 길게는 15년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이 CES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데 이거보다 언제나 빨라요. 언제나 1, 2년 정도 빨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광고 매출이 흔들릴 거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구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매력은 이런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서 나온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요. 그러게 약간 미래에 이제 어떤 아이템이 뜨고 또 어떤 사업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지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 수익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래에 이 빅테크 탑10 기업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지? 이거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서 순위는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옛날부터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고 정말 돈 될 만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말도 안 되는 플레이어가 한 명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맞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시장이 미국이죠. 근데 그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막 갑자기 10개가 다 바뀐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 않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누가 탑픽이 될 것이냐 그 부분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의 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국 빅테크 탑10에 투자하는 좋은 투자 수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ET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돌아왔는데 제가 신나가지고 좋아하는 회사들이어가지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탑10이 바뀌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 소폭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 위치라던가 주도적인 역할이라던가 성장성을 이끌어 나간다던가 세상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핫한 산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나 두 개를 찍기는 조금 어려우니 지금 상황 시장도 그렇고 이제 10개를 한꺼번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성장성 주도주 역할을 하는 미국 테크 탑10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 테크랑 연관성이 가장 짙은 기업들 10개를 선별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 제가 그 별로 안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별로 안 바뀝니다. 시가총액이 순위가 계속 분기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갑자기 치고 올랐다 갑자기 빠지거나 이런 친구들은 생길 수 있어도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와도 상당히 같은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도 10개만 투자하는 게 조금 그렇다. 나는 그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편안하다. 네네. 하지만 이 성장성은 어차피 빅테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으면 정말 좋은 점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든 투자 대상에는 사실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요. 리스크는 매크로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네, 왜냐면 지금 환율, 강달러가 그렇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1,300원 찍었을 때 이제 여기가 끝이다,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닐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였거든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금 저희가 1,300원을 찍은 게 1980년인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네네. 근데 그때 달러 인덱스의 수준은 8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수준 100포인트 넘죠. 그렇죠. 108 정도? 네. 네네. 그니까 이제 달러랑 원화의 가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1,300원이 지금 80포인트, 그러니까 80인데 지금 100이면 저는 1,330, 40, 50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뉴 노멀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1,300원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달러와 달러 가치가 움직였는데 우리 원화의 가치는 안 움직인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수요만 좀 줄인다고 해결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공급단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나와줘야 이제 마음 편하게 저희가 이제 성장주를 이제 보자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긴 하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면은 좀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할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네네.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뉴 노멀 시대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뉴노멀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별로 안 미치긴 하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과도기니까. 그렇죠. 네, 과도기니까 이제 환율이 불편하게 작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좀 기간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빼놓은 게 있는데, 미국의 주가를 30년 동안 다른 국가들이랑 다 같이 그려보면 미국은 변동성은 적은데 수익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이상한 시장입니다.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쫙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장 자체의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셔서 타이거 ETF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환경이 좋고 주가 수익률이 좋을 때는 다 이제 거기에 걸맞는 논리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테크주들이 많이 빠졌죠. 최근 많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테크주들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품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